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근대의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현대를 시작한 전쟁.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 그 두 번째 서막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좀 여유가 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교수님 얼굴 표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혼란과 갈등, 변화의 격동기였던 20세기 초.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던 발칸반도에서 세르비아계 청년에 의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도화선이 되어 한 달 후 오스트리아의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갔다. 인류 최초의 대량 살상 전쟁이죠. 상상 초월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합쳐진 엄청난 비극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기관총 참호 철조망이 전면에 등장하며 전쟁은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불러왔다. 전쟁 지휘부가 워게임 하듯이 했어요, 전쟁을. 단지 숫자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물량을 있는 대로 투입을 해도 승부가 나기는커녕 죽기만 하는 거예요. 전사자만 무려 1,000만 명에 달했던 근현대사 최악의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참혹한 참호전을 반복했던 장기화된 전쟁으로 병사들은 싸울 의지마저 잃어갔는데 훈장 받을 때 정말 명예롭고 훈장을 받아야 되는 병사들이 화성으로 던져버려. 아 그럼 참혹하지. 그쵸, 무슨 훈장이 의미가 무슨 의미야? 집에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후반부로 접어든 제1차 세계대전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근 5년 동안 30여 개국이 참전을 했던 제1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상 전후방의 개념이 무너졌던 총력전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더욱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정말 총력전이었죠. 특히 이 현대전으로 넘어오면서 네네. 보급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의외로 보급이 어떤 전쟁사를 통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네. 보급이 완벽했던 군대는 징기스칸의 군대가 아니었나. 예. 거의 뭐 보급이 아니라 그냥 만들어 먹었던. 그러니까 유목민족이었기 네. 때문에 항상 가족들이 병참으로 따라붙죠. 네. 그다음에 한 집에 말이 5匹 있었거든요. 타고 가면서 바깥 타고 그렇죠. 가면서 양도 같이 뛰어오고. 그러니까 모든 예. 전투병기와 보급이 같이 이루어졌던 네. 그런 징기스칸의 군대였었어요. 사실 보급하면 근데 어느 전쟁을 놓고 봐도 보급이 안 된 군대는 다 졌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뒤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냐가 네. 승기를 잡는 거에 한 요소가 됐는데 이 역시 제1차 세계대전에서도 후방의 지원이 승기를 잡는 필수 불가결한 이 요소가 됐을 텐데요. 사실 이렇게 막대한 희생과 피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이에 반하는 반전 운동이 분명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이 1차 세계대전 때는 어땠나요, 교수님? 일단 반전운동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어떻게 보면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도 그 반전운동에 또는 전쟁의 혐오증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유럽 각국에서 3인당 세력, 사회민주주의가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식 반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남전 끝나고 벌어졌던 어떤 전쟁에 대한 혐오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가의식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전쟁이 나면 온 국민이 나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고려 시대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유럽은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문 군인들이 나가고 전투를 직업으로 하는. 그렇죠. 직업으로. 군인들이 나가고 뭐 기사 영주들이 나가는 거지 백성들이 나가는 게 아니었죠. 징집 제도가 뭐 17세기, 18세기 생겼다고 하는데 온 국민이 다 나가서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1차 대전 시작할 때 영국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요즘 한국도 그거 하는데 동네 청년들 친구 동창 원하면 같이 가도 좋다. 동반입대처럼. 예, 동반입대했어요. 그랬더니 한마을 병사들이 하룻밤에 다 없어져요. 그렇죠. 한 학교 애들이 그냥 동시에 없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개념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전쟁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전쟁을 제대로 운영하자. 다시 우리가 국가적으로 결집해서 싸워야 된다. 반전운동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군대 내에서도 지휘부의 무능에 대한 그런 질타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자. 너는 이 정도밖에 전략이 없냐? 왜 계속 똑같은 소모전을 계속 반복해서 다 죽어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 희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었잖아요. 거의 뭐 한 세대가 없어져 버리죠. 한 세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네. 전체적으로 전쟁 피해자를 이렇게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남성들의 전쟁 피해자 이런 걸 숫자를 봤을 때 프랑스만 해도 1,200만이 넘어갑니다. 1200만 명이요? 나중에는 12살까지 나와요. 12살짜리요? 그러니까 1917년에 전쟁이 끝나는데 한 19년까지 갔으면 12살짜리까지 투입하는 그 거예요. 나라의 개념으로 봤으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생.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온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소년병의 참전까지 이어졌다. 징집 연령을 낮춰 10대 초중반의 소년들까지 전선에 투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프랑스는 150만여 명의 젊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운명을 달리했고, 영국 또한 명문대 출신의 젊은 초급 장교 25%가 전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터로 내던져진 어린 소년병들은 총알바지 신세와 다름없었다. 1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베르덩 전투죠.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 베르덩 전투는 참호전이 시작이라기보다는 참호전이 극악해지는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1차 세계대전의 전략의 기본 원칙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공격이 최고다. 또 하나는 한 채 땅도 빼앗길 수 없다.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희생이 나는 게 사실은 유연성의 상실이에요. 그 당시에 한 채 땅도 빼앗길 수 없다는 개념이니까 모든 병력을 일선에 투입해서 막아라. 네. 그야말로 소모전이에요. 그래서 고른 데가 베르덩이에요. 왜 또 베르덩을 골랐냐면 베르덩이 프랑스군의 굉장히 요충이에요. 근데 이거를 치면 프랑스 애들이 우리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러고 달겨들 거다. 시작부터 대규모 살상극의 운명을 지녔던 베르댕 전투. 독일군은 강공으로 나갔다. 전투 첫날 단 하루 동안 무려 100만 발의 포탄을 쐈고, 그렇게 10달 동안 독일과 프랑스는 총 4천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멈추지 않는 포성 속 생명이 사라진 황무지로 전락한 베르댕은 병사들에게 지옥의 요새전이었다. 이 끔찍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이곳을 뼈가 으스러지는 곳, 살아남은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은 곳이라 불렀다. 전투는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지만 승패를 떠나 최악의 학살금만이 남은 현장이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패탱 원수가 좀 잘했는데 전투가 치열해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공격해서 끝내, 빨리 공격해서 끝내. 점점 공격적인 지휘관으로 바뀌어요. 심리가. 예, 또 독일도 공격 지휘관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그 전술 다 없어지고 그냥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전략도 없고 저거를 잡아야 된다도 없고 저기 비었어 공격 제대로 왔어 막아 이렇게 해서 거기 뭐 얘기도 많습니다만 조그만 고지 하나를 놓고도 뭐 일개사단씩 계속 돌격해서 죽고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존심 싸움이에요. 저기 뺏은 땅을 놔둘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략을 상실하고 살인극으로 바뀌는 이제 과정이 베르덩 전투죠. 그래서 베르덩 전투에 쓴 말이 뭐 사람 시체를 고기 써는 기계에 집어 던져서 사람이 먼저 떨어지는 쪽이 지는 거다. 자, 우리 몇 개씩 모았나 봅시다. 하면 공 하나씩 빼다가 여긴 공 다 떨어졌습니다. 여긴 공이 남아있네요. 승리. 이거하고 똑같네요. 전쟁 지휘가 그때 얼마나 무감각했냐면 이제 프랑스군 지휘관 중에 니벨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타입이었냐면 이제 연예인 기질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연예인 기질은 관심 좀 죄송합니다. 있었다라고. 관심 받는 걸 좋아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요 전략 전술을 파티장에서 떠벌려요. 나는 다음 공격을 할 때 대량의 기병을 동원해서 어떻게 돌파하고 이런 걸 귀부인 앞에서 떠벌리기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당연히 독일 첩보원들이 있었겠죠. 그쵸. 첩보원들이 그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야 설마 진짜 이러겠어 얘가? 아니나 다를까. 진짜 똑같이 오는 거예요. 아, 정말. 아니,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가서 정말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정말 참혹한 전쟁의 실상인데 파티를 해요? 그리고 파티를 하는 와중에 전쟁 얘기를 해.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더 했어요. 장교들이 되게 귀족이거든요. 안 나와요, 전쟁터에. 그래서 사병들을 뽑아가지고 중대장, 소대장을 시키는데 글만 알면 너 소대장 해. 어떤 소대장은 전선에 싸우는데 중대장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당시 영국군이나 프랑스군 같은 경우도 중대장 이상이 전선에서 뛰는 경우가 없었어요. 네가 나가. 이게 역사상 거의 모든 전투를 봐도 지휘관 하나를 잘 만나면 어마어마한 정말 특수부대로 변모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영국이나 미국군은 지휘관이 전선에서 직접 뛰어야 된다는 지휘관들이 나와요. 근데 잠깐 군법 회의까지 가요. 너 왜? 너 딴 사람 너 딴 사람들 다 안 하는데 너 혼자 뛰어나가. 이런 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이론이 뭐였냐면 지휘관이 뒤에서 관망을 해야 병사들의 무의미한 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투를 하다가 감정에 받쳐 싸움이 나거나 막 난장판이나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이 딱 보고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덜 죽고 게임이 끝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1차 대전 이미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거를 뭐 자기들끼리 논쟁하면서 1년 가고 1년 가면 몇백만 명 죽어요. 앞에 지휘관이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네. 러일 전쟁 때 각국의 참관단이 왔잖아요. 일본군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뭐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대장, 대대장들이 칼 들고 앞에 나갔다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지휘관들이 죽으니까 지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일단은 영관급 이상은 좀 뒤로 빠지고 좀 초급 장교들이 앞에 나서라.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있어서 항상 초급 지휘관이 권총, 엔필드 권총이라고 있어요. 권총 딱 쥐고 호각을 불어요. 삐 호각을 불어요. 자기가 맨 앞에 나가야지 병사들이 따라오니까. 사실 그 총은 정말 코앞에 갈 때까지 잘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절대 안 맞죠. 네. 그게 사실 무기의 발달이라는 게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좀 변모시켰잖아요. 기술이 발전을 전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 싸우던 방식만 생각하고 그렇지, 가는데 그렇지. 너무나 하드웨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니까 사실 이 전투로 어마어마하게 희생자가 났잖아요. 그들은 전투로. 자료를 살펴보면요. 베르덩 전투에서 10개월의 베르덩 전투 동안 프랑스군 사상자가 37만 7천 명, 그리고 독일군 사상자가 35만 7천 명. 그러니까 결국 합쳐서 무려 73만 명을 넘는 끔찍한 피해를 낳은 전투였죠. 이거를 숫자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투관들이 그런 거야. 정말 이게 무슨 짓이에요. 거의 도시 하나가 지금 날아가는 셈인데 하루에 전사자가 약 2,500명가량 나왔다. 2,500명이요. 한 학교가 몇 명인데요. 그런 식으로 4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게 더 이상해요.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을 잘 듣냐.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예전에 그 계급사회의 그 마음이 확실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가고 있던 그럴 수도 시점인 있고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전쟁을 항복하자라는 말은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죽어도.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으면 사람이 거기서 멈춥니다. 선택은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어떻게 휩쓸려 가는 거죠. 이 때문에 엄청난 희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이 등장했다고. 1차 대전의 지옥 같은 참호전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프랑스가 이제 마지노선 아주 거대한 요새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독일 국경에서 벨기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요새를 건설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마지노선이다. 최후의 보루. 근데 이게 2차 대전 때 또 돌파를 당해요. 근데 그게 사실 롬멜한테 한 방에 뚫리죠. 잘하시네. 한 방에 뚫려. 한 방에. 마지막에 막 국가 예산의 막 몇십 %를 주세요 만들었는데 독일 롬멜이 에이 끝. 그건 아니고요. 이제 독일군 마지노선이 등장했다는 거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였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프랑스가 프랑스 장관 이제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네. 아주 거대한 그 지하화된 요새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 당시 160억 프랑이라는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돈으로 따져도 상상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하에 열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각 포 진지에 탄약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 같이 이렇게 뭐 위로 차고 이게 아니라 네. 지하에다가 열차를 설치합니다. 왜냐면 위에서 열차 이 선로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급이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왜냐면 공군의 폭격도 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열차화돼 있고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포가 지하에 이렇게 묻혀 있다가 쏘기 위해서 포심만 살짝 이야. 올라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사실 이 방식은 현대전에도 지금 방어구 구지에 있잖아요. 완전 기계화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와. 프랑스가 호언장담하죠. 그거 누구도 뚫을 수 없다. 네. 아주 호언장담. 160억 프랑을 들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1,0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쟁의 교훈이 반전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때 누가 그런 돈을 거기다 강해줘야죠. 투자하겠어요? 강해줘야죠. 예. 우리나라 국방력이 7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뭐 이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강해줘야죠. 그러죠. 어떤 건드리기만 해. 가만 안 둬.
사실 참호전과 장기전으로 굳어진 전쟁을 끝내고 싶은 바람은 새로운 무기의 발전으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참호, 철조망, 또 기관총이라는 이 악마의 삼형제를 물리칠 새로운 무기는 과연 무엇인지 이세환 기자의 무기고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환의 무기고입니다. 참호와 기관총을 극복하고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가 나오죠. 바로 탱크입니다. 영국에서 먼저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마크 1이라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었던 이 전차는 여성형과 남성형이 있었죠. 여성형은 기관총으로만 무장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성형은 대포로 무장이 돼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 마크 1 전차가 나오자 독일군이 완전 충격과 공포에 빠집니다. 저게 뭐지? 아무리 기관총을 쏴도 기관총 총알이 다 튕겨나가면서 전진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전차는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시속 한 4km에서 5km 정도 됐었고요. 참호 극복도 그렇게 잘 못했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차 한 대가 독일군 참호에 빠졌습니다. 독일군이 그걸 끌어올려서 가져와서 분해를 해봤죠. 뭔가 대단한 게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해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웬걸? 트랙터네. 트랙터야. 농기구 트랙터를 갖다 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바퀴가 달린 자동차 같은 타입은 이 진창이나 참호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한궤도가 돌아가는 이 트랙터를 이용하게 된 거였죠. 바로 여기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마크 1 전차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영국군의 마크 1 전차는 마크 1부터 마크 7까지 아주 여러 가지 전차가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쓴 건 마크 4였습니다. 독일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영국군이 가지고 있던 마크 시리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차를 만듭니다. A7V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군함같이 무시무시했었죠. 전면에 대포도 아주 큰 게 달려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 주행 성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때 있었던 그 내연 기관이 이런 무거운 전차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아주 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별다른 활약도 하지 못하고요. 원래 100대가 생산된 예정인데 21대만 생산되고 종료가 됩니다. 의외로 전차의 선진국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의 르노 FT-17 전차는 포탑이 돌아가는 아주 선진적인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는 나중에 모든 전차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차는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신기, 즉 무전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차는 신호를 깃발로 했었습니다. 전차장이 전차 밖으로 나와서 깃발로 수신호를 했었죠. 아무튼 이 전차의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독일이었고요. 이 전차를 가장 결정적인 무기로 해서 2차 대전 때 복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무적 독일 전차 군단의 신화였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막강한 화력으로 무장한 독일 전차는 무적 독일 전차 군단의 신화를 이어간다. 자, 그 다음엔 잠수함입니다. 독일은 사실상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제대로 된 군함을 갖기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한테는 해군력에 있어서는 게임이 안 됐었죠. 그런데 독일은 영국과 수상전에서는 밀렸지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잠수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유보트였죠. 독일이 생각하기에 빨리 영국을 연합군 세력에서 축출해내기 위해서는 영국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잠수함이었죠. 이때부터 독일 해군은 잠수함으로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영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자를 잠수함으로 격파한다는 전술이었죠.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잠수함은 그렇게 성능이 좋지 못했습니다. 잠수함은 계속 물속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항상 수상으로 주행을 하다가 필요할 때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어뢰도 5발에서 6발을 실는 게 전부였죠.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연합국들도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잠수함에는 커다란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한이냐? 어뢰를 재장전하기 위해서는 본부로 돌아가서 본항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장전을 하고 나와야 됐었어요. 하지만 독일군 잠수함들은 이 부분을 아주 크게 개량했죠. 즉 전투 중에 어뢰를 다시 장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독일군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독일 해군은 잠수함을 이용해서 연합군 해군, 특히 영국 해군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나중에 2차 대전 때 독일 유보트의 부활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바다 밑에 배라는 뜻을 지닌 잠수함 유보트를 개발한 독일 해군.
바다를 막아버린 영국 해군에 맞선 독일의 막다른 승부수였다. 독일은 군함은 물론 민간 상선까지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친다. 1차 대전 때 독일이 가지고 있던 제펠린이라는 비행선은 처음에 등장할 당시 아주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제펠린이 런던 상공에 나타나자 모든 런던 시민들이 마치 UFO를 본 것 같은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되죠.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제펠린은 그렇게 무서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수소가스가 들어있었거든요. 영국군 전투기에 올라가서 기관총 몇 발만 쏘면은 수소가 대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더 이상 독일군은 이 비행선을 이용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폭격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오픈탑이었거든요. 무슨 그 캐노피 같은 걸 다는 게 없었어요. 1차 대전 당시에 그 조종사를 보면 아주 두꺼운 방한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다음에 기관총이 또 얼어버렸어요. 높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기관총에다가 전선을 연기해서 히터를 달고 그다음에 폭탄 같은 거를 이제 설치했는데 가끔은 폭탄을 사람이 들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자, 근데 이 독일군의 이 폭격기는 오히려 당시에 영국군 전투기보다 속도가 빨랐었습니다. 그래서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죠. 이러한 신무기들은 나중에 입체 작전으로 이어집니다. 영국군 같은 경우엔 전차와 전투기가 협동된 아주 입체적인 작전을 하게 됐고요. 독일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5년 후에 이러한 입체 작전은 이른바 전격전이라는 형태로 독일군에서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세환의 무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무기고는 역시 굳게 잠그겠습니다. 자, 장기전으로 치닫았던 제1차 세계대전. 사실 이 전쟁의 터닝포인트는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중립국이었습니다, 분명히. 참전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전황 어땠습니까, 교수님? 미국이 참전을 얘기하려면 먼저 미국의 고립주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국이 왜 고립주의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유럽 이민들이 우르르 들어가 세운 그렇죠.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 될 때까지 미국은 자기네 영토 개발하기도 바빴어요. 그렇죠. 좀 부러운 얘기입니다만 거기 또 자원도 많고 넘쳐나는 나라잖아요. 미지의 세계예요. 항상 여기 이런 게 있어. 중요한 건 먹을 게 넘쳐나는 미지의 그러니까요.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두 가지 목적이 됐어요. 하나는 국내 개발하는 데도 충분하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다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해요. 그러면 정착촌도 독일 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면 국내 내전으로 갑니다. 맞아. 내부 안에서. 그래서 미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국인이야, 유럽인이 아니야. 자기들은 유럽 문제에 간섭하면은 미국이 분열됩니다. 네. 그래서 고립주의를 선언했는데 또 하나 여기 중요했던 게 미국이 세계 최대의 농업국이었어요. 네. 농업국이라는 건 또 이게 자급자족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남북전쟁 끝나고 미국의 두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나는데 어느 정도 개척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 미국이 산업국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북전쟁 자체가 그 북부의 공업경제하고 남부의 농업경제 충돌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립주의를 살아오던 게 미국의 전통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평화롭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을 전쟁으로 끌고 나가려니까 반전 여론이 많아요. 그럼요. 아이고, 그럼 다들 농업이, 아이고, 막 그 황금밭이 뭐 이렇게 열렸고, 막 뭐 심었다 하면 뭐 농장이 대풍성을 하고, 그래서 컨트리 로드 이러면서 얼마나 즐거워. 근데 여기에서 전쟁을 시작하겠대. 그것도 우리나라고 생각하는데. 참전 찬성하는 주가 그 북부에 네. 그 메릴랜드랑 네. 자본가들하고 산업 중심지, 산업 거기만. 중심지만. 거기하고 딱 캘리포니아 여기.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대. 이 대목에서 좀 주요 인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윌슨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윌슨 대통령은 우리를 전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구호로 재선에 성공한 인물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됐는데 참전 안 해서 오히려 대선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 못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근소한 표 차이로 됐어요. 그것도 공화당이 분열하는 바람에 표를 나눠 먹기로 됐어요. 사실은 윌슨도 전쟁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 구호를 가져간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거 안 했으면은 절대 대통령 못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좀 골치 아프죠. 이게 해야 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미국의 미래 운명을 봐도 나가야 네. 앞으로 이게 우리가 부유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두세 가지 건수를 잡아요. 대서양을 오가던 영국의 정기 여객선 루시타니아호. 1915년 5월 7일 루시타니아호는 독일 해군이 쏜 어뢰에 격침당하고 만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의 결과였다. 루시타니아호에 타고 있었던 승선객 중
미국인 128명도 사망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에 미국인들의 참전 여론이 달아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정적 계기가 된 건 독일 외상 치머만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치머만 전보 사건이었다.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할 것. 그 대가로 멕시코에는 미국 땅의 일부를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윌슨 입장에서는 참전할 명분만 찾다가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인 거는 아주 기가 막힌 명분을 하나 찾아냅니다. 이제 봐라. 어차피 이제 세계가 변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 세계 시장을 틀면 앞으로 미국이 이제는 세계 최대 국가로 떠오를 수 있다. 모든 전쟁을 끝나기 위한 전쟁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전쟁을 끝내고 이 참혹함을 끝내고 동시에 앞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강력한 경제력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주도 국가가 돼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게 이제 국제연맹 만드는 거죠. 지구의 마지노선이 되겠다. 신중한 계산 속 참전을 저울질하던 미국은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다. 미국은 참전 선언문을 통해 세계 평화를 강조했다. 독일 국민이 아닌 독일 군대와의 싸움이라고 규정했고 전 세계 민주정치를 수호한다는 명분도 확실히 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종전 후 세계 평화를 위한 안전장치 국제연맹 창설 계획까지 제안한다. 막강한 물량을 지닌 미국의 참전은 제1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된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어쨌든 이 판도가 참전을 했으니까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바뀐 것이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포드사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툭쿵 나오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일단은 물량전이 소모가 안 되는 물량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가 허준 씨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하나 쓰겠습니다. 쇼미더머니. 시험미더머니 치트키를 사용한 거죠. 예. 물량이 영국, 프랑스는 쓰다 보니까 광산 미네랄이 다 떨어졌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건 뭐야 빠른 무 아니야. 아니 캐도 미네랄이 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꼭 미국이 아니라 그 포디즘이 나왔는데 유럽에서 수입을 안 했었어요. 유럽 사람도 자존심이 있어갖고 미국 거 잘 수입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산업혁명이 다릅니다. 우리가 먼저인데. 근데 이제 당시 롬멜이 임차될 때 중대장으로 참전했는데 그 롬멜 전투 기록을 봐도 싸움은 독일군이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지를 점령해도 이 프랑스군의 포격 때문에 배견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포격이 3배에서 5배 정도 세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쟁 포격으로 하지 총으로 안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 이제 포탄 생산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에서 미국의 포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에다 걸고 했더니 포탄 생산량이 뭐 10배 이상 뛰는 거죠. 그렇죠. 전쟁 후반부에 가면 예를 들어서 독일군이 포탄 한 발 발사할 때 연합군이 15발을 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커지고 물량의 차이죠.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붓는 연합군의 공세에 1918년 독일의 패전의 기미는 갈수록 짙어갔다. 수세에 몰린 독일군 못지않게 포탄과 식량을 조달해야 했던 독일 국민 역시 오랜 전쟁으로 인해 궁핍해져갔고 독일 회군들의 항명 사태와 시민 혁명으로 제국은 붕괴됐고 새로운 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새 정부는 종전협정에 서명하며 항복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마침표는 허무했다. 이후 독일을 패전국으로 정한 베르사유 조약은 가혹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엄중했다. 독일은 영토 일부와 식민지, 막대한 전쟁 배상금까지 치러야 했다. 결국에는 전세가 이제 기울면서 독일과 동맹국 측의 항복으로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은 내리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결국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고 그럼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흔적이 남아있는 게 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흥미로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자님?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바바리 코트라고 그래서 트렌치 코트라고. 참호에서 비 내릴 때가 가장 힘들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병사들한테는 우비라는 게 없었어요. 네. 오면 온 대로 다 맞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야. 대신 장교한테만은 우비가 지급됐어요. 이게 바로 트렌치 코트예요. 그래서 트렌치 코트 보면 이제 견장이 있고 오른쪽에 천이 하나 덧대져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소총 사격할 때
닳지 말라고 하나 더 사게. 아, 나중에 다른 여기 구멍으로 물 들어간다고? 예. 근데 그걸 요즘은 여성분들도 아, 그럼. 패션으로 입고 있는데 예, 예. 그 의미가 그거였군요. 그 트렌치 코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생산한 회사가 B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요? 트렌치 코트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남성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는 여성분이다. 예를 들어 뭐 바브리 코트 이런데 참 아픈 역사긴 한데 그래도 저 요즘엔 이래요라고 한다면 그 여성분은 저 어느 이제 할 수 정도로 있을 것 있다. 같아요. 입을 이제 해야 때마다 돼. 이거 왜 있는 줄 아냐고. 해야 돼. 아니 이거 왜 있는지 알아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되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굉장히 아픈 상황이 있는 건데 이렇게 다 은근하게 해줘야죠. 은근하게. 네. 그럼 뭐 트렌치 코트 말고는 또 뭐 없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용 용품도 나오게 되죠. 여성 용품이 뭐예요? 이제 마법에 걸린 날. 이제 생리대요. 네. 그 말이 어려우세요? 그 말이 어려우세요? 하신가 봐요. 당시에 부상병들이 엄청나니까 이제 목화솜으로 이제 목화솜이 지혈을, 네. 근데 목화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K사에서 네. 목재 펄프를 이용한 셀코튼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네. 근데 이게 아주 흡수율이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 야전 병원에 있던 여성 간호사들이 네. 그 용도로 쓰게 된 거죠. 그것을 생리대를 지혈을 했더니 그게 잘 되더라. 아니 그 말씀은 여성들한테 쓰인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원래는 아니라 부상병 부상병 용으로 용품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여성용품이 예, 된 그러니까- 거라는 거죠. 반대예요. 반대. 왜냐면- 전쟁 지혈용으로 네. 나왔던 네. 게 그게 이제는- 이해를 못 하셨어요? 네, 반대로 알고 계시고 있는 것 나는 같아요. 간호사가 쓰던 거를 솜이 부족하니 이걸 이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그때 이제 지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여성. 네, 그러면은 트렌치 코트 그리고 생리대.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초콜릿이 있습니다. 초콜릿이요? 네. 초콜릿이 전쟁 때문에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초콜릿은 원래 귀족들의 기호식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초콜릿은 액체 상태로 마시는 거였거든요. 귀족. 라떼처럼요. 네. 따뜻하게. 근데 이제 1820년에 네덜란드에서 초콜릿의 고체화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초콜릿의 대중화가 됐는데 그래도 비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또 여기서 나서죠. 미국의 이제 H사 초콜릿을 고체로 만들어서 병사들한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랑스 병사들이 기호식품이 뭐였냐면은 포도주를 이제 끓여요. 네. 설탕 넣고 그거 마시는 거예요. 미군 병사들이 이제 네. 그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콜릿 먹으면서 니네 뭐 먹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홍차에다 설탕 그러셔? 그러고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던져 야 한번 먹어봐. 기분이 초콜릿이 거기서 시작됐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되게 재밌는 것도 성형수술도 그때 나왔다고. 왜냐하면 들었거든요. 이건 재밌는 게 아니야. 성형수술은 정말 끔찍한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이제까지 의사들이 보지 못했던 형태의 부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캐니스터탄이라고 있었거든요. 공중에서 쇠구슬이 팍 퍼져. 지금 저거죠. 네, 저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네. 빵 하면서 구슬이 바바바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실려왔는데 턱이 없어지고 얼굴에 함몰되고 이렇게 되는 병사들이 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얼굴을 복원시켜주는 수술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죠. 성형 수술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아까 과학 기술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도 있지만은 전쟁이 또 뭘 발전시켜요. 1차 대전 때를 끔찍하게 만든 또 결정적인 독가세였거든요. 네. 사실 당시 방독면도 없었어요. 그 1차 대전 때 나온 방독면 굉장히 원시적인 거여가지고 이렇게 호스로 쭉 하면 바닥에다 호스 줘갖고 가스가 바닥까지 안 깔리는 거 밑에 있는 공기 먹고 사는 아주 초보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서 기어가는 예, 예. 그 원리로요. 처음에 독가스가 나왔을 때 프랑스군의 대처가 뭐였냐면은 잽싸게 수통을 꺼내서 수건에 적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라고요. 네. 다 죽었죠. 왜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그때 두 번째 영국군은 뭐냐면은 고무 마스크를 줬어요. 고무 마스크를 썼단 말이에요. 질식해서 죽어. 숨을 못 쉬잖아요. 예. 네. 독일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독가스다! 장군님 어떡할까요? 숨 참어.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진짜요? 근데 어느 날 독일군 병사의 시체를 봤어요. 이상한 형태의 방독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활성탄 필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네들이? 그래서 이걸 똑같이 모방을 해서 이제 가스 마스크를 만들고. 수치를 넣은 거죠. 네.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수술 썼다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수식 이렇게
저건 무슨 간장에다 술 넣는 해독제가. 이건 해독제가 아니고 발효식품. 죄송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병사들이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라테스가 발전했다라고.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병사들의 재활을 위해서 네. 특별한 운동법을 발견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필라테스 운동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가수 이효리 씨가 네. 필라테스 운동을 하면서 이제 네. 많이 알려졌죠. 그 침대 매트리스를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이런 그 필라테스로 시작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독일군의 이 활성탄 우리나라의 숯 아닙니까? 참나무 숯? 해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한테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날수록 여권이 신장된다. 맞습니까? 현대전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포드 방식의 포탄을 하니까 이 여자들도 공장에 가서 얼마든지 탱크도 만들고 맞아요, 만들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예 남자는 전쟁으로 여자는 공장으로 가 구호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4분의 1이 하여간 주가는 없어졌어요. 이게 전 연령대에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험한 일부터 뭐 예를 들어 전차 운전수, 버스 운전수, 굴뚝 청소부, 공장에서 일하는 이런 거 여성들이 대거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생기면 권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이 훅훅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사하거나 다친 병사들의 부족한 남성 노동력을 대신하며 여성들은 전쟁 후에도 경제권을 쥐게 된다. 이는 곧 여권 신장으로 이어져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러시아, 독일, 폴란드 등에서 여성 참정권을 부여했고 영국은 만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뒤 점차 그 연령을 확대했다. 그 후 여성의 참정권은 네덜란드, 미국으로 이어졌다. 전쟁이 불러온 대표적인 변화였다. 전쟁이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일으켰는데 전장의 참상은 사실은 굉장히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또 패전한 국가는 더더군다나 더 패전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또 시절을 보냈을 텐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독일 국민들에게는 전쟁 영웅이었던 힌덴부르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속 또 한 명의 전범. 그는 바로 파울 폰 힌덴부르크다. 군인으로서 힌덴부르크 그리고 정치가로서 힌덴부르크 조금 영향이 다를까요? 사실 힌덴부르크는 1차 대전 시작할 때도 은퇴한 군인이었어요. 나이가 66세였는데 퇴역 장군이었어요. 별로 군대 생활 평생 하면서 별로 뚜렷한 걸 뭐 한 게 없는데 원래는 루덴도르프가 똑똑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루덴도르프가 계급이 좀 낮은 거예요. 독일 사람들도 이거 되게 그거 따지거든요. 저 사람이 가면은 최고 지휘관급이 아닌데 그래서 막 찾다가 힌덴부르크를 보냈어요. 아 거기 독일도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그거 물어봐요. 하여간 그때만 귀족들이 있는 사회예요. 융포계급이었군요. 오. 그랬는데 어떻게 하여간 부하들을 잘 만나서 최고의 전쟁 영웅이 됐어. 당시만 해도 누가 뭐 호프만 이랬는 줄 아나? 그냥 사령관이 했다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이 했나 보다. 그래서 패전하는 바람에 독일의 국민적 자존심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어디로 발산되냐면 힌덴부르크를 영웅화시키는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힌덴부르크가 정치가로서 또 군인으로서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같이 좀 문제가 됐던 이런 군인들을 보면 네. 품위 유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요. 네. 힌덴부르크는 1년에 한 서너 차례 최고급 디자이너한테 군복을 마쳤습니다. 그 사제를 쓰신 예, 거죠. 예. 히틀러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히틀러가 힌덴부르크를 만나러 갔을 때 힌덴부르크는 항상 옷 그 재봉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었어요. 가봉. 예, 가봉. 그거 하는 상태에서 정말 많이 만났어요. 항상 옷을 맞추고 있었다. 요즘 같으면 난 저런 사람 싫어할 텐데 민중들이 지지를 해요. 근데 사실은 민중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줘서 뭐 이 추앙받기는 했지만 뭐 좀 너무 이렇게 자기 외모 꾸미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정치가로서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렸죠? 아, 히틀러를 수상에 앉힌.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지만 황제처럼 국정을 운영했던 힌덴부르크. 1933년 히틀러를 수상에 임명한다. 수상이 된 히틀러는 이후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한다. 히틀러에게 권력이라는 날개를 달아준 힌덴부르크는
나치 정권의 탄생에 기여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힌덴부르크를 기르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뭐 각 도시의 큰 도로나 군함, 비행기 등에도 그의 이름을 붙였었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그 이름이 모두 다 정말 있었나 할 정도로 감춰졌고 죽어서도 그의 시신은 조명 하나 비춰지지 않은 어둠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국민들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히틀러만을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까지의 배경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럼요.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투표를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나라하고는 그럼요. 매우 다르죠. 거기에서 그렇게 이 국민적 영웅이었고 이 많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힌덴부르크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저 히틀러 시키자 이 결정을 하면 안 됐었던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힌덴부르크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한 힌덴부르크는 패전 처리의 혼란을 수습하려 했지만 결국 독일의 숨통을 틔우기에는 무능력했다. 대통령의 권한마저 남용했던 힌덴부르크의 정치는 독재에 가까웠고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삶만큼은 화려했던 힌덴부르크.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탄생시켰던 힌덴부르크 또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 어둠 속에 초라하게 방치된 그의 무덤처럼 힌덴부르크의 흔적은 모두 숨겨졌다. 히틀러와 손을 잡은 대가로 힌덴부르크는 군인의 명예마저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모든 것을 없애고 현대를 시작한 전쟁 제1차 세계대전, 그 치열한 전쟁사를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을 지배한 전술들이 다 사실은 1차 대전 때 단서가 보였는데 네. 그거를 보고 2차 세계대전을 준비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탱크가 나와서 저거 그냥 뭐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고 일부는 저거 그래도 괜찮은데 하지만 그게 엔진을 달고 적진을 누비고 속도로 전격전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다 털어가지고 장성 중에서 탱크가 기동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수명도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이 각지에서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기술이라든가 변화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 사실은 1차 대전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네, 기자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그 과학 기술은 인간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파괴하는 기술이 더 발달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파생돼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 번씩 큰 전쟁을 통해서 기술이 점프를 하거든요. 네. 이건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네. 특히 1차 세계대전에서의 이 기술적 점프는 인간의 그 피를 정말 너무나 크게 요구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과연 그 시대에 어느 시대를 살건 그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그리고 결정의 책임을 과연 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 두 분의 말과 또 묘하게 또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의 역사를 모른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떨어지게 될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걱정도 사실 많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전쟁사를 알아야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역사를 알아야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 전쟁사에 담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찾아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반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 6.25.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숭고한 희생을 바친 대한민국 국군. 6.25를 바로 알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한꺼번에 이제 대한민국을 먹어버리자. 한 게 이제 6.25예요. 제3차 세계대전 문턱까지 간 전쟁입니다. 기습적으로
그 부산으로 백두산항의 승리는 6.25 전쟁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영천을 점령을 하면은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한국 해병대가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전투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 영천 전투 잘못됐으면 미국이 대한민국 포기하려고 했었다. 미군들이 처음엔 보고를 안 믿어요. 진짜? 100배를 더 출동했는데 우리가 그거 못했는데 네가 그걸 했다고?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지 말입니다. 예. 이건 2차 대전 얘기지만 뭐 커피도. 예. 그때 전 세계 그 어떤 군대도 커피가 기후식품이 아니었는데 미군은 커피가 기후식품이었어요. 근데 대신 아메리카노. 그게 아니고요. 미군 커피는 비밀이 있어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커피에 비해서 카페인이 10배였어요. 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마시고 효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안 오면 뭐예요? 군인이 싸워야지. 야 잠도 안 오는데 그냥 나갈까? 남자들은 잠 안 오면 싸워요? 안 그럼 전쟁터에서 싸우지. 군대는 잠이 웬수예요. 안 잠이 싸우고 딴 최대예요. 생각한다고. 무조건 각성 효과로.